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오늘은 애니 라이언스 작가의 유도라 허니셋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라는 책을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스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는 번역본은 잘 읽지 않아요. 왜냐면 좀 어색하다고나 할까요?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단 술술 잘 읽혀요. 안은주 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번역서인데 이렇게 잘 읽히는 경우가 참 오랜만입니다. 주인공은 85세의 할머니입니다. 죽음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추하지 않게 죽고 싶어 합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 깊이 아프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이 할머니가 어떤 방법을 찾게 될지 그리고 그 방법을 실현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실감나게 썼는데요. 주제가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책 표지나 전체 분위기는 참 밝게 해놨어요.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요. 하나같이 가족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이라고 꼽을 만큼 큰 공감을 일으킨 소설입니다. 이 책이 이제 막 나온 책이라 전체 낭독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볼게요. 유도라 허니셋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순서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걸요. 여기 말고요. 이 답답한 할멈 같으니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였다오. 나는 자살할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처럼 굴지 말아요. 우리 나이면 누구나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는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유도라 허니셋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애니 라이언스. 옮기니 안은주. 이 특별한 화요일 아침, 문에 달린 우편 구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펄쩍 뛰었다가 빠르게 하강하는 열기구처럼 내려앉았다. 내일 그렇듯 전단지겠지. 신청한 적도 없는 광고 전단지. 유도라 허니셋은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중력을 거슬러 몸을 똑바로 세웠다. 환영받지 못하는 광고지로 세상을 채우는 인간의 능력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바다에는 플라스틱을 쑤셔 넣고 쓰레기 매립지에는 3년밖에 안 된 냉장고를 널어놓는 인간들. 유도라의 도어매트에는 피자집 전단지, 양로원이나 진입로 재포장을 권하는 개인 사업자의 광고지가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이 집에 진입로 따윈 없다고. 종종 유도라는 공들여 만든 양로원 홍보 안내물에 대고 안 입고 웃는 조리를 던지기도 했다. 거기에는 늙수그레한 커플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은 호텔처럼 생긴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의 삶인 양 건배를 하면서 꼴불견이군. 유도라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생을 마칠 계획이었다.
기왕이면 조만간에. 이 나이가 되면 죽음에 대한 집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아진다. 죽음이 뒤에 도사리고 있지 않았던 때가 과연 있기는 했을까? 어린 시절 세계대전을 겪은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놀랍지는 않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쳐다보느라, 영원히 오지 않을 진실을 찾느라, 대체 뭔지도 모를 유치한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느라 너무 바빠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유도라에게 관심을 가질 까닭은 없었다. 유도라 허니셋은 투명인간이지만 지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이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됐다. 다음 단계 혹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죽음, 마지막. 유도라가 고대하는 것. 어쩌면 그저 블랙홀과 같을 수도 있지만 만약 운이 좋다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만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친구를 때로 사귀려는 걸까? 한 번은 라디오에서 독이 되는 친구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거기에 한마디 하자면 애초에 관계 자체를 만들지 마라. 그냥 혼자 지내라. 엄마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처럼 남 일에 신경 끌 것. 유도라는 끙끙대며 도어 매트에 떨어진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스위스 소인이 찍힌 A4 사이즈의 우편물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팔짝 뛸 만큼 기뻤다. 이번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기쁨이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아니, 심지어 고대하고 있었다. 유도라는 이 봉투를 다른 우편물 위에 올려 주방으로 향했고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되는 듯 식탁에 올려놓았다. 일단 다른 우편물부터 찬찬히 살펴보았다. 쓸데없이 병원 예약을 알리는 편지였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공공의료병원의 의무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때로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걸 다 멈출 수 있는 거부 조항이 있으면 좋으련만. 유도라는 이 편지를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A4 크기의 봉투를 들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다. 시계를 흘끗 보고 소중한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남겨둬야지. 집을 나서기 위해 소지품을 챙겼다. 이 루틴만큼은 늘 반갑다. 세상에 질릴 대로 질렸지만 그렇다고 동년배들처럼 온종일 소파에만 파묻혀 있기는 싫었다. 몸뚱이는 오래된 시계처럼 서서히 느려지는데 이 서서히가 가파르게로 변하면 망하는 것이다. 유도라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늦어도 10시면 집을 나선다.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이 너무도 많다. 거기에 순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었다. 수영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환한 햇살에 눈이 부셨다. 선글라스를 쓰고 어둠에 적응하니 안정감이 느껴졌다. 옆집에 붙어있던 매매가 매매 완료로 바뀐 게 보였다. 새로 들어오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 문득 겁이 나 몸이 떨렸다. 지난번 사람들처럼 부디 자기들 일에만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그때 우편 배달부가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유도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작년에 그가 지름길로 다닌다며 마당에 있는 백합을 마구 헤집어 놓았고 그 바람에 꽃이 피지 않아 둘 사이가 틀어졌다. 예전에는 가끔 잡담도 나누고 했는데 뭐 상관없다. 생각 없이 행동했으니 한 소리 들을 만하지. 유도라는 천천히 그러나 고집스러울 정도로 완고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지팡이를 짚으며 탁, 오른발 왼발 탁, 오른발 왼발의 리듬을 만든다. 웃는 얼굴의 그 사회복지사는 지팡이를 보며 제3의 달이라고 하더만. 그녀의 이름은 루스. 매우 열렬한 긍정주의자다. 유도라는 루스의 파이팅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슬려 하지도 않았다. 친절한 사람이라 그런 거니까. 유도라의 세계에서 친절함이라는 상품은 늘 공급 부족이므로 언제든 기회가 되면 포용하는 게 현명한 일일 것이다. 루스가 유도라의 인생에 짠 하고 등장한 것은 작년이었다. 유도라가 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고 난 후이었다. 넘어질 적 유도라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바닥에 뽀뽀를 하고 있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짜증나게 지저대는 개 2마리를 산책시키던 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유도라는 그냥 집에만 데려다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설득했지만 집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작스러운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바로 생각이 나긴 했다. 서퍼, 월들링필드, 클리프 로드, 키 코티지. 남자가 얼굴을 찌푸렸다. 서퍽이라고요? 네. 유도라가 대답했다. 남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닐 텐데요. 여긴 런던 남동부라고요. 서퍽이 아니라.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뇌진탕일지도 모르니까. 그리하여 머리카락이 쭈뼛 만큼 시끄러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모종의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으로 꽉 찬 응급실 대기실에 무서우리만큼 숨막히는 분위기가 깨달음의 통로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해봤지만 유도라는 삶이란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 유도라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뺨에 난 점에는 털이 뿅 하고 솟아있는 어떤 여자였다. 동화책 속 마녀처럼 생겼지만 대화할 때 보니 아니 유도라가 그녀 곁에 앉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눈곱 가득한 그 눈은 친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순서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녀가 유도라를 올려다보며 쌕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유도라는 예의 바르게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걸요. 아무래도 여기서 좀 시간을 뭉개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 말고요. 이 답답한 할멈 같으니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였다오. 평소 같았으면 이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 작고 이상한 여자는 왠지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것 같았다. 그 역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유도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안타까울 뿐이지요. 나는 자살할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는 점심 메뉴를 고르듯 무심하게 말했다. 세상에? 여자가 재미있다는 듯 유도라를 쳐다보았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처럼 굴지 말아요. 우리 나이면 누구나 하니까.
과거의 공포가 유도라의 기억을 쿡쿡 찔렀다. 저는 아닌데요. 유도라는 자세를 고쳐앉으며 말했다. 지나가게 비켜주세요. 문을 박차고 노인을 눕힌 침상을 밀고 들어오며 구급대원이 소리쳤다. 어디선가 한 무리의 의료진이 나타나 노인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심정지가 왔어요. 이들이 복도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춘 듯 고요히 있었다. 저 불쌍한 늙은이처럼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는 유도라의 팔을 톡톡 치며 말했다. 죽으러 가는 사람 몸뚱이를 찌르고 쑤시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통제하는 게 좋겠지요. 어떡해요? 유도라는 공포보다 호기심이 더 커졌다. 여자는 코 옆을 톡톡 치고 윙크를 하더니 안전벨트처럼 가로질러 맨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귀퉁이가 다 구겨진 전단지를 꺼내 내밀었다. 유도라는 더러운 양말을 잡듯이 그걸 받아들었다. 거기 연락해봐요. 엘시 하울렛님. 간호사가 호명했다. 이름을 들은 여자가 두 다리로 단단하게 일어섰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잘 지내요, 유도라. 한참 후에야, 그러니까 과로로 눈이 빨개진 의사와 경쾌하고도 성실한 간호사들의 보호 아래 각종 테스트를 받고 문진에 답한 후에야 자신이 엘씨에게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구급대원과 한 대화를 엿들은 건가. 어쨌든 괜한 반발심에도 불구하고 달리 할 일이 없었기에 전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연달아 터지는 폭죽처럼 일련의 생각들이 광란적으로 떠오르며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고 진단했을 때 아마 너무 늙어서 그럴 것이다. 유도라의 마음에 스위치가 딸깍하고 결정이 내려졌다. 마침내 집에 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엘씨가 준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엘씨 하울렛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유도라는 적절한 대답을 찾느라 고심했다. 친구인데요. 간호사는 뒤를 살짝 훔쳐보며 말했다. 사실 가족이 아닌 분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생이라 칩시다. 걱정 가득한 얼굴에 간호사가 애써 온화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소식 전해드려 죄송해요. 그분은 30분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유도라는 전단지를 동그랗게 구기며 말했다. 죽었군요. 간호사가 유도라의 소매를 살짝 건드렸다. 네, 유감이에요. 유도라는 간호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 그래도 돼요. 엘씨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간호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환자 수송 차량의 요상한 안락함 속에서 가을 햇살을 보며 눈을 깜빡이던 유도라는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공공의료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엘씨의 지혜와 유도라 자신의 굳은 각오였다. 놀랍게도 이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도라를 제명까지 살게 하겠다는 사람이 한 트럭이었고 루스도 그중 하나였다.
루스가 찾아온 건 가랑비 내리는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유도라는 거의 일주일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비협조적인 관절 때문에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상태였다. 루스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유도라는 자신도 모르게 이 여자가 좋아졌다. 지팡이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장 진실하게 표현한 물건이었다. 다시 자유를 찾았으니 원한다면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었다.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루스를 향한 호감은 그녀가 가방에서 폴더와 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꺼냈을 때 사르르 녹아 없어졌다. 유도라 허니셋. 루스는 입으로 소리를 내며 서류를 작성했다. 티가 2개예요. 유도라가 거들었다. 사람들은 유도라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이건 평생의 골칫거리였다. 혼자 사시는 거죠, 유도라?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미스 허니셋이라고 불러주길 바랐지만 어쨌거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억눌렀다. 네. 친척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루스는 안 됐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친구는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지요. 루스는 힐끔 눈을 돌려 뚱뚱하고 게으른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 자는 모습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할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는걸요?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유도라는 왠지 모르게 방어적으로 대꾸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그러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청소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매일 간병인을 오게 할 수도 있고요. 유도라는 마치 루스가 거나하게 술판을 버리자고 말하기라도 한 듯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도라와 같은 노인들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끄덕임이었다. 어쨌든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 제 명함 한 장 놓고 갈게요. 유도라는 루스가 떠나자마자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고양이 몽고메리는 밥을 내놓으라고 야단스럽게 야옹야옹 울어댔다. 발밑에 어찌나 바짝 붙어 있었는지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했다.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건지 원? 안 그러냐, 몽고메리? 유도라는 그릇에 사료를 부어 바닥에 놓아주고는 고양이 귓등을 쓰다듬으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발톱뿐이었다. 유도라는 스포츠 센터에 도착했다. 수영 회원들 속에 섞여 익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도라에게는 프런트를 통과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카드로 작동되는 차단문. 기술의 발달을 혐오하는 유도라는 이 괴물을 설치했을 당시 회원을 거의 탈퇴할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를 찍는 데 익숙해져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탈의실로 향할 수 있다. 유도라는 매번 사용하는 탈의실 칸에 들어가 매번 사용하는 사물함에 소지품을 넣었다. 매주 보는 회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지만 말을 섞지는 않고 평화롭게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약간 오한이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한 젊은 여성이 쾌활한 목소리로 물이 차다고 말했다. 그건 역시 무시하고 물이라는 행복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곳이야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잠시 무중력 상태가 되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간. 아직도 10대처럼 힘찬 수영선수처럼 수월하게
물속을 누비고 다닌다. 여전히 남아있던 통증은 수영장 레인을 따라 몸을 쭉 뻗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뒤쪽으로 스멀스멀 사라진다. 수영을 오래 하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30분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과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는 시간. 하지만 풀장에서 나와 지팡이를 짚고 탈의실로 돌아갈 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졌다. 잠시 후 스포츠 센터를 나서는데 여자 둘이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는 게 보였다. 생동감 넘치는 비속어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도라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럽고 분노하는 세상이 된 거지? 그때 여자 중 하나가 유도라를 보고 으르렁댔다. 거기 할머니, 뭘 봐요? 뭐 구경 났어? 조금만 더 젊었다면 한마디 해줬을지도 모른다. 무리하게 굴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지만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딱 보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여자였다. 늙은이는 힘이 없다. 모든 것이 언제 깨질지 모를 정도로 나약해지는 것이다. 실례했네요. 유도라는 주춤거리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답답한 점은 삶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70까지만 해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지만 이제 다 지난 얘기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시대에 유도라는 불필요한 존재였다. 유도라는 어깨너머로 흘끗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나가려는 차들이 한 줄로 서서 경적을 울려댔다. 결국 스포츠 센터에서 직원이 나와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유도라는 그제야 손이 떨리는 것을 깨닫고 귀갓길에 있는 가게에 잠깐 들렀다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도라는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싫어하지만 최근 거리마다 생긴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편리함은 물론이고 좋은 입지에 장을 보는 동안 익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데다 든든한 청원 경찰까지 있으니까. 유도라는 팔짱을 끼고 거대한 곰처럼 서 있는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하고는 냉장식품 쪽으로 가서 신성할 만큼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침착하게 걷다가 우유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빵 코너가 앞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에 대해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틴 케이스에는 늘 집에서 만든 스펀지 케이크나 과일 케이크, 혹은 남은 페이스트리 반죽으로 만든 레몬 커드 타르트 6개가 놓여있곤 했다. 유도라는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 상자를 보자 눈에서 빛이 났다. 적어놓은 내용을 보니 애플파이였다.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깜박이며 뜻밖의 위로가 물결처럼 밀려왔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상자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가자. 생각지도 못한 쇼핑으로 비밀스러운 설렘과 새로이 되찾은 안정감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작은 개 2마리가 목줄에 묶인 채 달려드는 바람에 유도라는 화들짝 놀랐다. 개들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듯이 불협화음으로 찢어댔다. 제스, 데이브, 당장 이리 와! 개들이 다른 방향으로 춤추듯 뛰어갔다. 마침내 풀려난 유도라가 주인을 노려보았다. 자신보다 약간 어려 보이지만 미안해요, 미스 허니세. 이놈들 진짜 이 좀 빌어먹을 놈들이. 괜찮으세요? 유도라는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미스 허니셋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준 데에는 화가 누그러졌지만 욕설과 런던 남동부 억양에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건 그렇고 유도라는 이 남자가 누군지 당최 알 수 없었다. 자신보다 약간 어려 보이지만 5살 이상 아래는 아닌 것 같은데 가느다란 백발에 얼굴은 비교적 똑똑해 보이는 편이고 옷은 파란색 체크 남방과 다림질이 잘 된 감청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눈가에는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이 있었다. 유도라는 눈가에 주름이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스탠리 마첨입니다. 작년에 제대로 넘어지셨을 때 제가 바닥에서 떼어드렸습죠. 유도라는 당황하여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가 웃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때 넘어지셨을 때 거기 있긴 했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동정과 우려가 느껴지자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이만. 스탠리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직 갈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실 테니까. 유도라가 콧방귀를 꼈다. 퍽이 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현관에 들어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닫는 순간 유도라는 탈진하고 말았다. 겨우겨우 차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거실로 들고 간 후에야 안도하며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잤다. 깨어나 보니 차는 식었고 샌드위치는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팔다리는 피로에 지쳐 무거웠다. 요즘에는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그저 다음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다. 정신이 맑아진 유도라는 봉투와 파이 생각이 미쳤다. 그걸 위해서라면 충분히 의자에서 일어나 차를 새로 만들어 올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주방에 다다르자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유도라를 멈춰 세웠다. 서랍을 뒤져 원하는 것을 찾아낸 다음 거실로 돌아와 파이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다. 촛불은 5살 된 유도라를 사이에 두고 엄마 아빠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생일 축하해, 유도라. 유도라는 그렇게 속삭인 후 촛불을 끄고 앞날에 대한 소원을 빌었다. 그러고서 초를 빼고 파이를 한 입 먹었다. 시럽에 절인 것처럼 달았지만 배가 고파서 파이 절반을 그냥 삼키다시피 먹어치우고는 차를 한 입 가득 머금고 단맛을 씻어냈다. 휴지로 입과 손을 닦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일 선물이다. 유도라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편지봉투용 칼을 찾아냈다. 작은 은색, 검처럼 생긴 칼. 어렸을 때 홀딱 반했지만 절대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었다. 유도라는 칼로 봉투를 열고 스테이플로 고정된 종이 한 다발을 꺼냈다. 제목을 읽자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클리닉 레벤스발, 삶을 선택하는 병원.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있어서도 선택과 존엄성을 제공하는 곳. 유도라는 반 남은 파이를 다시 한 입 베어물고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1940년 피카딜리 라이언스 찻집.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고르렴. 딸에게 말하는 엘버트 허니셋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정말요, 아빠? 뭐든 적당히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중요한 말 같았다.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후탕하고 따뜻하고 늘 딸을 품어줄 것만 같은 그런 웃음이었다. 우리 도라. 아빠가 대답했다. 참 마음씨가 곱고 착하기도 하지. 걱정 마라. 아침에 처칠 총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오늘은 네 생일이라 특별히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유도라가 킥킥 웃었다. 그러면 예쁜 케이크랑 레몬 코디얼 한 잔 시켜도 돼요? 탁월한 선택인걸. 엘버트는 그렇게 말하며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종업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유도라는 무릎에 손을 올리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중간중간에 군복을 입은 남자들만 없었다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맵시 좋은 머리 스타일에 단정한 외모를 한 여자들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도라는 자신의 주름진 원피스를 매만졌다. 비뚤어진 칼라가 달린 헐렁한 깅엄 체크 원피스는 엄마가 테이블볼을 잘라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테지만 유도라는 사실 전쟁을 보며 짜릿하다는 생각을 했다. 군인들이 영웅처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처칠 총리가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또 있을까?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유도라는 서퍽에 사는 엄마의 삼촌집으로 보내졌지만 런던이 더 안전하다는 부모님의 판단으로 다시 돌아온 터였다. 유도라는 전쟁이 곧 끝날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 새 가족은 다시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잠시 후 종업원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다. 케이크에는 초가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생일 축하해요. 종업원은 유도라 앞에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유도라가 대답했다. 생일 축하한다, 도라. 아빠 역시 말했다. 소원 빌어야지. 유도라는 촛불을 불며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기도에 응답하듯 공습 사이렌이 비명처럼 들려왔다. 아빠의 손에 이끌려 대피소로 피하는 동안 생각했다. 오늘 소원은 히틀러가 담당하나 봐. 아빠가 너무 힘을 줘서 손을 잡았지만 유도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빠와 있으면 안전하니까. 엘버터 허니셋과 있으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명이 어스름한 대피소에서 아빠는 유도라를 끌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춰주었다. 오늘의 깜짝 선물이란다. 아빠는 커다란 코트 주머니에서 냅킨에 싼 꾸러미를 꺼냈다. 내 케이크? 유도라가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생일 축하한다, 도라. 아빠도 한 입 드실래요? 아빠의 대답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 이건 네가 먹어야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선물이니까. 네 덕에 엄마랑 아빠가 아주 행복하거든. 유도라는 아빠의 품에 폭 안겨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었다. 쨍하게 단 사과 맛을 느끼니 존 삼촌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던 때가 떠올랐다. 오늘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도라는 케이크를 다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사실은 말이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단다. 유도라는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대피소의 열기에 피부가 따끔거렸다. 있잖아, 엄마는 지금 아주 피곤해. 왜냐하면 곧 아기를 낳을 거거든. 유도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유도라의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다.
걱정할 거 없어. 앞으로 더 좋아질 테니까. 평생 같이 놀아줄 친구가 생기는 거야. 유도라는 안도했다. 듣고 보니 멋진 얘기였다. 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형제 자매가 있었다. 그래서 가끔 뭔가 빠진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아기가 나오면 너처럼 멋진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아할 거야. 유도라는 아빠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맵싸한 담배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이 말에서도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유도라는 숨을 참았다. 아빠는 당분간 집을 떠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는데요? 얼마나 오래? 언제 돌아와요? 입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빠는 유도라를 꽉 안았다. 폐소공포가 느껴질 정도였다. 아빠도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동안 네가 씩씩하게 지내면서 엄마랑 아기를 돌봐줘야 해. 마음속에 수도 없는 질문이 밀려들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 왜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지? 유도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갈까 입을 꽉 다물었다. 아빠는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공습경보가 해제된 후에도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아빠는 유도라를 꼭 껴안았다.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가 그랬던 것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엄마랑 아기를 잘 돌봐줄 거지? 아빠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유도라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빛나는 걸 본 듯했지만 눈동자에 빛이 반사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럼요, 아빠.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잘 돌보고 있을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일어섰다. 역시 내 딸이야. 네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구나. 대피소에서 나오자 환한 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유도라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거리는 1시간 전과 똑같았다. 찻집 창문 너머로 아빠와 함께 앉았던 자리가 보였다. 거기에는 여자 둘이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길에서는 버스와 택시가 붕붕 소리를 내며 지나다녔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유도라가 아빠의 손을 잡고 피카딜리 거리를 걷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변한 것 같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바로 이 순간 유도라의 어린 시절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그렇게 어둠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다면 아마 유도라는 아빠에게 대피소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자고 애원했을 것이다.